아이가 울면서 아저씨가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 아이에게서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B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까요? 범행에 명백한 물리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전체 범죄의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뭘까요? 혹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딱 감이 오시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독심술이라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요. 고백을 하자면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무슨 수로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읽겠습니까? 심지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범죄 사건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살다 보면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반복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이나 자해를 시도한다면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만 막을 수가 있겠죠. 법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누군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서 유무죄가 선고되니 각자의 주장이 크게 달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증거도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치아가 부러졌지만 피해자는 범인이 안면을 가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범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돌에 부딪히는 바람에 치아가 손실되었다고 주장한다면 더욱이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이 각자의 주장만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런 경우 증거가 없으니 범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남지 않거나 증거가 있었더라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그것이 사라진 뒤에야 고소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행에 명백한 물리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전체 범죄의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면 될까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씨에게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외출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보고는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래서 소변을 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퇴행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꾸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아저씨가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A씨가 아저씨가 누구인지 거듭해서 물었지만 아이는 말하면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A씨는 방금 전에 보았던 B씨가 범인일 것이라는 심증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말하기 싫다는 아이와 3시간 동안 씨름한 끝에 아이에게서 그 사람이 범인이 맞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바로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의 말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B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것이 진술 분석입니다. 진술은 특정 사건에 대한 누군가의 기억을 담은 말이나 자술서를 말하고 진술 분석은 그것을 분석해서 진술자가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보는 없는지,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왜곡한 정보는 없는지, 그리고 진술자가 주장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나요?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015년 설날 아침에는 무엇을 드셨는지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늘상 똑같이 밥을 먹지 않았을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추석날 점심에는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그날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 뒤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기억은 정말 생생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부분의 정보들은 기억에 등록되지 않거나 다른 기억들과 혼동되기도 매우 쉽습니다. 이와 달리 스트레스가 강해서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에피소드들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기억에 등록되고 회상도 비교적 잘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상이 100%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2016년 추석날 장례식을 치른 뒤 분명 갈비탕을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최근에 고인의 아드님과 그때 일에 대해 대화하던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먹은 것이 갈비탕이 아니라 설렁탕이었다는 것을. 기억은 사건 전, 중, 후의 경험에 의해 매우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류가 있는 말은 모두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오류투성이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하고 이벤트를 해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술에 항상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 진술의 전부가 거짓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에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 자체가 가진 특징인데요. 개인의 심리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기억을 다르게 저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기억의 일반적인 특징 때문인지 혹은 사건 이후의 어떤 경험 때문인지 혹은 누군가의 암시나 코칭에 의해서 왜곡된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특징인데요. 성격, 정서 상태, 성에 대한 인식,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특성, 이런 모든 요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린아이나 장애인이 진술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발달적 특성, 그리고 장애의 특성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린아이는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동기나 의도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그 기억을 회고하는 능력 역시 부족합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어린아이들과 비슷한 종류의 오류를 자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서 상황을 특이하게 해석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둘을 묶어서 보통 정신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달장애는 타고난 장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장애가 지속되게 되어 있고 진술에 미치는 영향도 상황에 따라서 큰 편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는 다릅니다. 정신장애란 조현병 양극성장애, 조현정동장애를 일컫고 정신장애의 경우 정상 발달하다가 청소년기 후반에서 20대 초반 혹은 30대 중반쯤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의미 있는 회복이 가능한 장애입니다. 따라서 기능의 효율성이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똑같은 정신장애 진단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에 자기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상태였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경험한 것을 증상이 의미 있게 회복된 이후에는 잘 회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상태 의존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고 깬 뒤에는 음주 상태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다시 술을 마시면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핵심은 의도성입니다. 내가 상대를 기만해서 부차적인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을 때, 나의 그 말을 상대방이 그대로 믿었을 때, 그때에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의 핵심은 사실과 다른 진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발달적 미숙함 때문이거나 실수이거나 혹은 상대방의 유도 질문에 따라서 잘못 말한 것이라면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년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건 발생 장소에 맥주가 3병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저를 만나서 면담할 때는 5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분석가로서 저는 달라진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사건 후에 경과된 시간의 양과 질로 인한 오류인가? 두 번째 가설은 3년 전 진술이 조사자에 의해 잘못 유도된 것인가? 애초에 2병 이상이라는 정도만 기억났을 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조사자가 반복적으로 정확한 병의 개수를 묻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3병 혹은 5병 등과 같이 조사자가 원하는 정보를 추측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진술자가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사람일 가능성입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진술은 의도된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설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입니다. 이 경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의 가능성을 면밀히 탐색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설 자체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설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것의 검증 결과는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요. 타당한 가설 설정은 분석가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분석가들은 무엇을 근거로 가설을 설정하게 될까요? 성폭력 사건이라면 기억의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발달 심리학적인 이해,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특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행동, 그리고 진술 특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입니다. 형사사법 절차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경험칙, 즉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상식이 무엇인가요? 사실 매우 가변적입니다. 문화권에 따라 상식적이라고 하는 행위가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100명 중 99명이 예라고 할 때 한 명이 아니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비상식적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칙에서 벗어난 의사결정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진술 분석에서도 경험칙은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상식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100명 중 단 한 명, 심지어 1000명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진술자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 분석가가 자신의 상식을 근거로 진술자의 언행의 상식성을 판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이 아니라 지극히 분석가의 주관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진술 분석 기법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핵심은 기법이 아니라 그 기법을 활용해서 가설을 세우고 진술자를 면담하고 검증하는 분석가의 역량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분석의 재료는 말 그대로 진술자의 말이 담긴 자필 진술서나 편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 녹취록과 영상 또는 녹음 파일입니다. 분석 재료가 진술자의 심리적, 발달적 특성,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장애의 특성까지 고려해서 신뢰롭고 타당하게 수집되어야만 분석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진술 시에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섬세하게 사건에 대해 문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지적장애인에게 전후를 설명하라고 압박하거나 암시 질문을 하거나 성인이어도 일시적 혼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서없이 이야기한다고 비난하고 추측해서라도 대답을 하게끔 하는 일이 벌어지면 재료가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분석의 재료를 제대로 수집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건마다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자가 성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라면 구체적이고 생생한 성적 묘사가 신빙성 평가라는 맥락에서 매우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자가 성인이라면 생생한 성적 묘사는 신빙성 평가라는 맥락에서 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에 포함된 성적 지식이 성폭력이 아닌 다른 경험을 통해서도 습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두 사람 간의 성접촉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의 강제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성접촉이 아닌 강제성과 관련된 진술이 분석의 핵심이 됩니다. 진술 분석의 맥락에서 시점 간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분석 시 최소 2회 이상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면담 자료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설 검증을 위해 분석과 면담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사건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술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섬세하고 민감하게 면담을 계획하는 경우에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진술의 빈도가 아니라 진술의 질적 측면입니다. 한 번의 조사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담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중립성인데요. 과도한 칭찬과 배려는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이고 진술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게 해줄 수 있으며 진술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가는 아무리 측은지심이 유발되는 진술자라도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담해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립적이면서도 충분히 배려적일 수 있습니다. 진술 분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뢰인은 주로 누구일까요? 피해자들이 사비를 들여 진술 분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지목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를 의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경우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고 보고서를 주면 의뢰인인 가해자가 이게 몇백만 원짜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법정에서 사설 분석가의 진술 보고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는 어떨까요? 사실 이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둘 다 법관이 법적 판단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드물지만 분석가가 실시한 면담이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석가의 자격과 경력, 자세, 면담의 적절성 등이 매우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분석가는 자신이 실시한 진술 면담을 반드시 녹음 또는 녹화해야만 합니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 분석은 양날의 칼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술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